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지 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눈 없는 선비의 저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해는 달력이 2번이나 틀린 해였다. 윤달이 들었고 봄비가 지나치게 많았으며 마을에서는 같은 달의 장례가 3번이나 겹쳤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이 계산을 잘못한 해라고 불렀다. 그러나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나는 그해 초여름, 관청에서 쫓기듯 내려온 설이었다. 이름은 남기지 않는 것이 낫다. 조정에서는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이곳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일이 곧 화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지닌 신분 하나만은 분명했다. 문서로 먹고 살던 자, 붓으로 죄를 가리고 붓으로 진실을 접어 넣던 자였다. 내가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남지 않은 고을이었다. 이름은 있었으나 부르지 않는 곳. 예전에 형함이 머물던 관사가 있었고 그 뒤편에는 오래된 서원 하나가 무너진 채 남아있었다. 그 서원에는 아직도 위패가 있었다. 글자가 지워진 위패였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이면 모두 문을 닫았다. 닭이 울기도 전에 등잔을 꺾고 아이들에게는 밤에 질문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유를 묻는 아이는 없었다. 질문하는 아이는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곳에 와서야 알았다. 시간이란 것은 늘 흐르지만 어떤 장소에서는 멈춘 채 썩는다는 것을. 첫날 밤 관사에 홀로 남아 문서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바람이 불었는데 방향이 이상했다. 창밖의 대숲은 왼쪽으로 휘는데 내 방의 등불은 오른쪽으로 흔들렸다. 바람이 갈라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등잔의 심지를 손으로 눌러 안정시키려 했으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심지가 짧아졌음에도 빛은 더 길게 늘어졌다. 그날 밤 개가 울지 않았다. 대신 새벽녘 땅속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마루 아래를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 나는 귀를 막고 잠들려 했지만 소리는 내 숨소리와 박자를 맞추듯 멈췄다 시작했다. 다음 날 마을의 이장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내 이마 아래 어딘가만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서리날이 밤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서는 진실보다 생존이 먼저라는 것을 이미 배웠다. 이장은 한 가지 규칙만을 전했다. 서원 쪽으로는 해가 지고 나서 가지 말 것. 위패의 글자를 소리내어 읽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누군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말 것. 이름을 부르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며칠 동안 마을은 평온해 보였다. 사람들은 새벽에 물을 길어 올리고 낮에는 밭을 메고 해가 기울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다. 아이들은 웃지 않았고 노인들은 잠을 자지 않았다. 그 질서가 오히려 이상할 만큼 완벽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언제나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쓰러졌다. 몸에는 상처가 없었고 숨도 붙어 있었다. 다만 눈동자가 뒤집힌 채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느냐고 묻자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읽었느냐고 묻자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마을의 아이들이 울음을 잃었다. 넘어져도 울지 않았고 맞아도 울지 않았다. 대신 밤이 되면 아이들 방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누군가의 글을 따라 읽는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관청에서 쫓겨난 이유, 조정에서 봉인했던 문서들, 그리고 이 고을의 서원이 왜 폐쇄되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원에 들어간 것은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였다. 규칙을 어긴 대가는 늘 명확하지만 나는 이미 빚을 진 몸이었다. 서원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잠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안에는 먼지와 함께 먹냄새가 남아 있었다. 오래전 이곳에서는 글이 사람을 살렸고 동시에 죽였다. 중앙에는 위패 하나가 있었다. 눈이 파인 얼굴처럼 글자가 긁혀 지워진 위패였다. 나는 무심코 입술로 글자를 더듬었다. 순간 내 그림자가 바닥에서 늦게 움직였다. 등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눈이 없는 선비였다. 아니,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 얼굴에는 안화만 남아 있었고 그 안에서는 먹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내 머릿속에서 문장이 완성되었다. 빚을 갚으러 왔느냐?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존재는 나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를 부르러 온 것이었다. 내가 숨겨온 이름, 내가 지워버린 기록, 내가 침묵으로 공모했던 죄를. 서원 밖에서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 마을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나를 향해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서원의 공기 자체가 그가 되는 듯했다. 벽에 남아있던 붓자국들이 서서히 젖어들었고 마룻바닥 아래에서 종이를 접는 소리가 났다. 종이가 아니라 사람의 생을 접는 소리처럼 들렸다. 너는 기록했다. 그러나 남기지 않았다. 읽었으나 부르지 않았다. 불렀으나 끝내 지우지 않았다. 그 문장들은 질문이 아니었다. 판결문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 관청에서 배운 몸의 기억 때문이었다. 죄를 마주할 때 인간의 몸은 스스로 낮아진다. 눈 없는 선비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그의 소매 끝에서 검은 먹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먹물은 퍼지지 않고 글자가 되었다. 내가 평생 써왔던 조정의 문체였다. 건조하고 정확하며 잔인한 문장. 년월 본고을 서원 훈장이었던 유생 박모는 사문난적 혐의로 처형함이 마땅하나 상부의 명에 따라 기록에서 삭제한다. 그 기록을 쓴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눈 없는 선비가 아니라 눈을 감은 선비였다. 그는 끝내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내가 쓴 문서들을 한 장씩 넘기며 그때마다 누군가의 숨이 끊어졌다. 마을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물의 물이 낮에도 검게 비쳤고 물속에서는 하늘이 아니라 서원의 천장이 보였다. 노인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이미 끝난 일이다. 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나 그 말의 억양은 매번 달랐다. 누군가 그 입을 빌려 연습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밤마다 글자를 적었다. 벽에, 흙바닥에, 자기 팔에까지. 글자는 모두 같았다. 눈, 무, 자를 긁어낸 흔적. 마치 눈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듯. 나는 이장을 찾아갔다. 그는 이미 반쯤 사람이 아니었다. 눈은 나를 보았으나 초점은 늘 서원 쪽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당을 불러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장은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입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미 왔다 갔어. 그제야 나는 알았다. 이 마을의 진압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무당은 반쪽짜리였다. 굿은 열었으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부적은 붙였으나 뿌리를 묻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 즉 누가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를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신을 달래려 했지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눈 없는 선비는 더 또렷해졌다. 그는 이제 서원 밖으로 나왔다. 다만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조각으로. 밤길에 남는 발자국, 아무도 없는 방에서 들리는 북 끓는 소리, 바람 없는 곳에서 뒤집히는 책장.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마을의 질서를 하나씩 무너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을 불렀다. 소리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들었다. 관직명도 호도 아닌 태어나 처음 불렸던 이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나는 이 마을에 오게 된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다. 이것은 우연도 추방도 아니었다. 부름이었다. 나는 서원의 위파의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읽지 않았다. 대신 무릎으로 바닥을 찍으며 내가 지웠던 모든 이름을 하나씩 되뇌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던 자들, 죄인으로 만들어졌던 자들, 그리고 살아남았으나 침묵했던 나 자신까지. 먹물이 다시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이루었다. 눈 없는 선비는 점점 희미해졌고 대신 위패의 글자가 서서히 돌아왔다. 그날 새벽 마을에는 새 규칙이 생겼다. 서원은 다시 봉해졌고 그 앞에는 작은 미석이 세워졌다. 이름은 새기지 않았다. 다만 한 줄만 남겼다. 읽지 말 것, 그러나 잊지 말 것. 나는 마을을 떠났다. 관직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름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어디를 가든 밤이 되면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나를 쫓아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기록의 무게였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고을 이야기를 전한다. 눈 없는 선비는 사라졌다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 아무도 밤에 책을 끝까지 읽지 않는다. 문장을 마주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문장이 자신을 읽어버릴까 두려워서다. 나는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마을이 나를 놓아주지 않은 것이었다. 길을 벗어나자 발밑의 흙이 갑자기 찌러졌고 분명 낮이었는데 그림자가 나보다 반 박자 늦게 움직였다. 서원에서의 밤이 끝났음에도 시간의 균열은 내 몸에 붙어 따라왔다. 사흘 뒤 나는 인근 고을의 객주에서 머물렀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책을 덮었다. 이유를 묻자 주모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글자가 사람을 골라 읽는다지요. 그녀의 말투는 농담이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서원이 아니라 관청의 기록고였다. 빽빽한 문서 사이에서 종이들이 스스로 펼쳐졌고 빈줄마다 얼굴이 솟아났다. 눈을 가진 얼굴도 있었고 눈이 지워진 얼굴도 있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입을 열었다. 말이 아니라 사실을 토해내듯 그 속에서 하나의 진실이 분명해졌다. 눈 없는 선비는 처음부터 신도 귀도 아니었다. 그는 사람이었다. 글로 사람을 살리려 했고 글로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던 유생이었다. 그러나 그의 글은 권력 앞에서 잘려나갔고 그의 눈은 진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지워졌다. 눈을 도려낸 것은 칼이 아니라 기록에서의 삭제였다. 그의 원한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집단적 업천회에 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냥하지 않았다. 대신 요구했다. 되돌려라. 이름을, 사연을, 죽음의 이유를. 며칠 후 그 마을에서 소식이 왔다.
이 장이 스스로 벼슬패를 부러뜨리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집안 족보가 불에 타지 않고 스스로 글자를 바꾸었다는 소문도 함께였다. 아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대신 알 수 없는 유생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했다. 혈통은 죄를 숨겼고 죄는 혈통을 타고 흘렀던 것이다. 서원 앞의 미석은 그대로 남았으나 그 위에 새로운 금기가 더해졌다고 했다. 밤에 지나갈 때는 눈을 가릴 것, 그를 아는 자일수록 고개를 숙일 것.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은 죽지 않았다. 대신 점점 투명해졌고 결국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붓을 잡지 않았다. 글을 쓰지 않는 것이 속죄라고 믿지는 않았다. 다만 기록은 언제나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지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쓰지 않고 외우고 전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벌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윤달이 드는 해에는 이상한 일이 반복된다. 책장 사이에서 먹 냄새가 나고 읽히지 않은 문장이 꿈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 이야기라 부르며 웃어넘긴다. 그러나 노인들은 알고 있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기록이라는 것을. 눈 없는 선비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진실을 지우려 할 때 바람은 다시 갈라지고 그림자는 늦게 움직인다. 그리고 문장 하나가 조용히 완성된다. 읽지 말 것, 그러나 잊지 말 것. 그 문장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 이후로 나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머무르는 순간 그 땅의 기록이 나를 알아보는 듯 했기 때문이다. 객주, 사찰의 행랑채, 폐가의 안방까지 떠돌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언제나 같은 기척이 따라왔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도 붓 긁는 소리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여백이 숨 쉬는 소리였다. 어느 해 윤달이 다시 들었을 때 나는 산길에서 한 노무당을 만났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가렸다. 당신은 이미 절반쯤 읽혔군. 그 말은 축원도 저주도 아니었다. 사실의 확인이었다. 무당은 굿을 권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을 말했다. 다시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 정리하지 말 것. 침묵으로 덮지 말 것. 네가 본 것은 네 생으로만 갚아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깨어있는 동안 서원의 냄새가 사라졌다. 먹 냄새도 젖은 종이의 촉감도 희미해졌다. 눈 없는 선비는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 역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세상은 조금씩 그 고울을 잊었다. 지도에서 이름이 빠졌고 사람들의 입에서도 전설은 짧아졌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밤의 글을 너무 오래 읽은 아이가 이유 없이 열을 앓거나 족보를 고치던 집안에서 갑자기 대가 끊기는 일이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불렀다. 나는 이제 늙었다. 손은 떨리고 눈은 흐려졌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안다. 그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라는 것을. 눈 없는 선비는 신이 되지 않았고 귀가 되지도 않았다. 그는 기록과 망각의 경계에 남아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쉬운 죄를 기다리고 있다. 지우는 죄, 보지 않으려는 죄, 알면서도 남기지 않는 죄.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붓을 들지 않았다. 다만 기억을 입으로 옮길 뿐이다. 누군가 듣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록이 아닌 전원으로 남는 이야기야말로 그가 허락한 마지막 형식이기 때문이다. 윤달의 밤, 책을 덮기 전 한 번쯤 생각해 보아라. 지금 네가 읽지 않은 문장은 과연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